네, 반갑습니다. 독국설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코스타리카 몬테베르데에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 날씨가 막 16도 정도까지 떨어지고요. 좀 그래도 따뜻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옆방에 있는 사람들 기침하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이제 사람들 감기 걸리고 막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북반구 쪽에서 엄청나게 좀 춥다고 하잖아요. 영하 오늘 8도까지 떨어진다 막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적도까지 가려면 이제 얼마 멀지 남지 않은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북극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워가지고 이불 2개를 덮고 잡고 아마 내일 모레 체크아웃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지 않고 좀 따뜻한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여기가 해발 한 1600m 정도 되다 보니까 우물림도 되게 멋있고 일몰도 진짜 멋있거든요. 보면서 정말 장관이다 생각이 들었고 딱 거의 이제 중심부 쪽이에요. 그 코스타리카 나라에서. 근데 중심부 쪽인데 뭐 산 정상 쪽, 뭐 전망대 이런 데서 딱 보면은 태평양 바다가 딱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태평양 바다 쪽으로 딱 내려가는 일몰이 진짜 멋있고 사람들도 그거 보려고 막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제가 드론 한번 날렸다가 추락해가지고 2km까지 날아가더라고요. 왜냐면 바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드론이요 날리는데 밀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2년 만에 이 드론이랑 나랑 이제 작별이구나. 딱 2년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운 좋게 잘 찾았어요. 어떤 민가 지붕에 살짝 착륙했더라고요. 배터리 거의 아웃된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겨우 막 대걸레 6개 정도 이렇게 이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꺼냈습니다. 그래서 도와준 그 사람한테 돈도 좀 주고 어쨌든 간에 네, 독고투절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빌 레크만 이야기가 뭐 며칠 전까지 쭉 나왔죠. 제가 뭐 바로바로 이제 퀵하게 요즘에 시황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빌 레크만이 30년물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가 5.5% 간다 얘기해놓고 한 5% 초반에서 먼저 싹 팔아버리고 이제 그럴 일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양치기 소년이나 다름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5% 초반대 같이 따라 사가지고 이제 5.5%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단타를 기다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뭐 TMF라든가 뭐 여러 레버리지 아니면 인버스 그 뭐랄까 ETF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제 손 쓸 틈도 없이 손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빌 레크먼은 정말 생긴 것 되게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하버드 석사인가요? 하여튼 출신에다가 부도 엄청나게 이룬 사람인데 계속해서 양아치 짓을 하는 거 보면은 참 이게 문제가 많구나 생각이 드는데 또 한 번 맞췄다고 해서 또 막 엄청나게 요즘 또 적중한다 막 굉장히 적중이 높은 사람 구루다 막 이렇게 막 추앙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 빌 레크먼 과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빌 레크먼이 크게 숏으로해서 돈을 번 게 2번 있었는데 그 리만 사태라든가 그 팬데믹 때 2번 크게 벌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자기 해지해 놓은 그런 그 숏이 대박이 나서 터진 거지. 향후 전망을 하락으로 보고 뭐 강하게 막 엄청난 유의미한 규모의 숏을 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뒷걸음 치다가 그 엉겹결에 뒷걸음 치다가 이제 대박이 난 케이스인데 오히려 예전에 허블라이프라든가 일부 종목들을 숏을 쳤다가 완전 피맛을 본 적이 있어요. 완전 개피를 본 거죠. 그런 적이 있었긴 하지만 이 사람이 숏으로 정말 기장을 명확하게 봐가지고 대박을 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그 미국 국채 30년물 장기채 같은 경우에 숏을 친 거죠. 숏을 친 건데 자기가 목표로 했던 그 공략했던 그런 5.5%까지 가기도 전에 한 5.12% 정도에서 순해서 그냥 자기 먼저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중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과거가 어쨌든 간에 이번에 한번 맞추면 일단 이 사람들을 쫓아가는 막 우르르 몰려가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냄비 근성인데 이거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그런 성향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들의 성향에 반대로 가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구루들의 이야기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그렇게 하려다가 결국에는 못 견디고 다시 이제 뽀모를 해서 다시 쫓아가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렇게 시세에 따라서 시세 흐름에 따라서 쫓아가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망하는데 그게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올해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거든요. 한 10가지 정도 제가 주제를 한번 모아가지고 생각해 봤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은 아마 이야기를 드릴게요. 올해 시장의 전망들은 이러했는데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벌거나 아니면 돈을 덜 잃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을 한 10가지 정도 제가 뽑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또 시장이 엄청난 낙관론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의 뭐 지금 보니까 S&P 5천 간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밋빛 전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대부분의 리서치들이 낙관론으로 돌아선 상태예요. 그리고 시장도 전고점을 돌파를 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추정하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정을 하거든요. 저는 올해 10월 달에 전망을 바꿨잖아요. 뭘로 바꿨었냐면 연준의 하이어 포 롱거는 희대의 거짓말이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고금리가 오래 유지된다라는 것도 연준의 거짓말이고 그 블러핑이라고 하잖아요. 연준이 시장한테 길을 들이기 위해서 한 이야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거의 다 잡혔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그때 그 전부터 해왔었죠. 그 전부터 해왔었고 10월 달에도 당연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전망이 계속해서 11월 지금 11월이거든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게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30일 오후 10시 40분이거든요. 오늘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낮게 나온 상태고 그래서 10월 달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하이어 포 롱거는 거짓말이고 물가는 이제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마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물가 되게 중요하다. 연준이 아니라 그 시장이 물가를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가는 정말 중요하다 얘기했었던 거고 실제로 올해 가장 큰 화두는 물가였었고 그 다음에 금리였었죠. 아무튼 지금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침체돼서 뭐 안 온다, 뭐 소프트 랜딩이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아니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물가는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연체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부동산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런 상태인데 침체가 안 올까요? 소프트 랜딩?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침체가 올 것이다 막 이런 회개망측한 이야기도 돌았었는데 이제는 이제는 거의 사람들이 너무 희망 섞인 이야기들 많이 하고 지금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희망 섞인 그런 상승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금리 인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은 채권 금리가 그러면 하락하지 않겠냐, 그럼 지금 채권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저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저는 미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셧다운이 막 1년에 2번씩 나고 내년에는 3, 4번씩 날 것 같은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뭘 믿고 채권을 투자하냐.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애플 주식을 사겠다. 애플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그때 사겠다. 그런 얘기 들었었고 제가 뭐 애플 주식을 170대, 180대, 190불 때 쭉쭉쭉 팔았거든요. 늘 분할로 저는 이렇게 올라간 거 따라서 팔기 때문에 뭐 완전 막 고점에서 다 팔고 확 내려온다. 막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들 객기고 여러분들 어떻게 저점과 최저점과 최고점을 맞추겠어요. 저는 무조건 5번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나중에 시장에 큰 폭락이 있을 때도 당연히 이제 저점 매수를 할 때 5번 분할 매수해서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은퇴 자금을 운용할 때는 좀 힘을 빼고 그렇게 저는 운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자금이 한 600조 돼요. 400조는 주식에 있고 200조 정도가 지금 현금이거든요. 근데 현금 중에서도 채권, 단기채 비중은 얼마 될까요? 딱 30조밖에 안 됩니다. 200조 중에서 30조면 거의 1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85%는 다 현금으로 있는 거고 4대 은행, 뭐 5대 은행을 비롯해서 오마에 있는 또 지역은행들 오랫동안 50년 넘게 이제 거래를 했던 그런 중소은행들, 그 지역은행들까지 다 이제 분산해서 이제 놓고 있겠죠. 어차피 예금을 해도 지금 시중 일반 은행에서 뭐 4% 5%대 금리를 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뭐 채권을 투자한 거랑 같은 효과가 있죠. 오히려 채권 가격 변동, 몸통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제 생각에는 이 기관 자금을 법인 영업부가 이제 갖고 오잖아요. 증권사 측면에서 은행이라든가 뭐 증권사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되면 엄청난 우대 금리도 줍니다. 큰 자금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우대 금리를 주고 이거는 뭐 개별 그 말단 직원이 이렇게 워렌 버핏 100벅스 해서웨이 가가지고 영업하는 게 아니고 은행장 급에서 가가지고 버핏한테 전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특혜를 주면서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한국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은행들 영업하는 방식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프도 이제 행장이랑 버핏이든 뭐 그 자금 책임자랑 같이 칠 거고 이제 제가 20년 전에 아니죠 17년 전쯤에 뉴욕에 있을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미국에서의 큰 거래는
10만 불 이상의 거래들은 대부분 골프를 치면서 이게 D 성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한데 그만큼 골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때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버핏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왜 장기채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채에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예금으로 놔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늘 이제 버핏이라는 사람이 좀 정치적인 그 수사를 많이 이렇게 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인데 늘 하는 얘기는 나는 미국 경제를 낙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미국 국채를 사지 않냐?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신뢰한다면 당연히 버핏이 미국 국채를 사겠죠. 특히 이제 지금 2020년 그 5월물인가 3월물 30년 국채가 마이너스 50%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마이너스 50%면 그거 사면 되겠네. 그렇죠? 앞으로 금리 전망도 내려갈 것으로 보잖아요. 채권이 더 강세될 거를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왜 버핏은 뻔히 보이는 그런 게임을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빚이 엄청나게 많은 미국 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5%를 현금으로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랑 되게 많이 비슷한 부분이에요. 저 역시도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플 갖고 있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배당도 많이 주겠다, 자사주 매입도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아이폰을 대체할 수 있는 폰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잖아요. 갤럭시도 힘을 잃고 있고, 뭐 저가 폰들은 중국 폰들이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뭐 고가 폰도 이제 7나노 공정 통해서 이제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전방적으로 확 퍼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죠? 차라리 저는 애플 주식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주식, 애플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사겠다. 얼마 전에 이제 타계하신 이제 찰리 먼거가 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좋은 주식은 좋은 가격대 사야지 나쁜 가격대 사면은 좋은 주식으로도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좋은 주식들 많아요. 70주 종목들도 다 어마어마한 기업들이고 대단한 기업들이고 정말 언터처블한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고 독보적인 기업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너무 비싼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들의 은퇴 자금을 선뜻 지금 투하하기에는 좀 뭔가 좀 찝찝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자산을 굴릴 때 찝찝한 그런 기분이 있다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갖고 있는 은퇴 자금이 돈 1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도 아니잖아요. 정말 억 단위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함부로 막 돈을 굴리는 거는 정말 좋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정말 좋은 가격이다. 여러분들이 아울렛 갔을 때 너무 좋은 가격에 명품을 발견했어. 명품은 명품이잖아요. 칠공주도 명품이잖아요. 명품인 가격을 발견하면 유레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찾았다. 득템했다 하면서 이제 달려들어가서 막 담는 그런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것들이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가고 있고 너무나 비슷한 부분들, 2008년이랑 너무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지금 주식시장과 금융시장, 원자재 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제가 10월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폭락의 조짐은 일단 채권 금리의 폭락. 왜냐하면 채권을 하는 사람들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늘 이제 낙관론보다는 비관론 쪽에 많이 기울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채권 가격이 강세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폭락처럼 떨어져요. 지금 오펙이 감산한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든 막 영끌해가지고 사우디가 여러 나라들을 지금 막 설득해가지고 어떻게든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원유 가격을 올리고 싶어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오합지졸들이고 오펙이라는 모인 나라들이 좀 오합지졸들이고 대부분 나라로서의 이게 나라냐 싶은 나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그러는데 그런 나라들 산유국 나라들 가보시면은 그런 기분을 느낄 나라들 진짜 많습니다. 제가 몇 나라 가봤는데 게다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우디라는 나라가 되게 부자인 나라로 알고 있는데 까보면은 외환 보유고도 지금 보면은 한 4천억 달러밖에 안 돼. 우리나라 비슷해요. 예전에 7천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아랍의 봄 그때 자스민 혁명이 한 2010년도쯤에 있었잖아요. 11년, 11년
초에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사우디 내부에서도 사람들이 동요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사우드 가문이 이제 독재를 지금 뭐 한 200년 이상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요를 하면 안 되니까 돈을 막 풀고 복지 혜택을 늘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3천억 달러를 10년 동안 다 쓴 거예요. 진짜 엄청 흥청망청한 거고 어떻게 복지를 인구도 한 2천만 명 좀 넘나? 2,500만 명? 그 중에서 정작 본국의 그 사람들은 500만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민자들 이런 나라인데 하여튼 되게 웃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무 흥청망청해서 돈이 없고 곳간이 비어가지고 빈살만이 확 올라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옴시티 같은 것도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성도 없는 거고 어떻게 170kg짜리 그런 그 건물을 만들어요. 170kg면은 야 그 서울에서부터 양양까지 거리라고 하는데 그 하나짜리 건물이 막 그 정도 거리인데 거기에 뭐 업무 기능도 없고 그냥 거의 그냥 레지던스 같은 사람이 그냥 사는 주택 공간 이런 것들이 한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 모험을 하고 있는데 또 그거를 또 한국 사람들은 좋다 하고 막 네옴시티 막 테마주 막 투자하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뭐 한국에서는 늘 있는 거니까 이게 한국이 한국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저번에 처음으로 했었는데 아무튼 그러려면은 그런 건 네옴시티도 1200조가 되는데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갖고 있는 거는 지금 뭐 돈도 얼마 안 되고 이런 걸 하려면은 중국이 자금이 필요한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살기도 자기 챙기기도 자기 나라 사람들 챙기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들어와서 도와줄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유가라도 어떻게 올려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데 그리고 내년에는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을 걸로 다들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야 나 홀로 성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꺾여가고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GDP에 대한 얘기도 제가 나중에 오늘 영상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GDP도 약간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돈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우디가 정말 영끌해서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도 지금 사우디가 힘들면 다른 군소 그런 나라들 산유국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걔들도 빨리 어떻게든 막 퍼가지고 재정들이 다들 빵꾸 났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IMF 구제금융 받고 있는 나라가 50개가 넘거든요. 산유국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유가는 지금 떨어져 있고 앞으로 전망도 안 좋으면 당연히 유가를 더 퍼부어가지고 더 퍼가지고 더 수출을 해가지고 그 재정을 메꾸려고 노력을 하겠죠. 특히 선거까지 걸려있는 나라들은 더 힘들 거고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에요. 다들 지금 미국 빼고는 다들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인데 미국도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부채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죠. 아무튼 GDP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GDP가 지금 5.2%까지 나왔잖아요. 그걸 까보면 뭐가 있냐면 비거주 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에다가 35조짜리 건물을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그리고 TSMC도 이제 100조 이상, 120조 정도? 그 정도의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그런 공장 수요,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장 짓는 수요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해외로부터 돈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도 뭐 제가 여러 번 과거부터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GDP에 기여를 많이 했어요. 사실 5.2% 미국 GDP 상승이면 정말 중국 뺨치는 거거든요. 거의 이번에 나온 것도 중국도 5.5%인가? 뭐 5%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30%가 더 큰 경제권이 지금 5%대 성장하고 있다는 건 정말 미친 거거든요. 뭔가 좀 이상한 거야 지금. 이거를 뭐 너무 과열됐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미국인들은 그냥 소비가 굉장히 견조하다 이렇게만 이제 판단하거든요. 대부분 리서치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거 보고 있으면 저렇게 과열되어 있으면 이게 다음 분기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5.2%에서 다음 분기는 6% 7% 올라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다음 분기부터 분명히 내려간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지금 5.2%인데도 지금 경제 상황이 실업률도 계속해서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의 소비에 있어서 그 연체율 같은 것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 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다음 분기부터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치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여러 기업들이 실업 정리해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년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사람들을 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미국에 지금 소급에 있어서 이런 얘기 있대요. 그 월저널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저축률이 역대급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완전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지출은 막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그리고 연체율도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계속해서 신용카드로 지르는 거예요. 신용카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욜로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2018년, 19년, 막 그럴 때 되게 많았던 이야기고, 저는 욜로하다 골로 간다 그런 얘기를 저도 막 하고 다녔었는데, 그런 분위기에 있다가 2020년 3월에 팬데믹이 팡 터지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욜로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욜로 하는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더라도, 한날 한시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어버린 사람이 미국에서 100만 명, 120만 명인가? 이 정도 되잖아요.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120만 명이면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인구보다 조금 적은 정도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타노스에 이거 팍 해가지고 싹 사라진 것처럼 탁 사라진 거거든요. 엄청난 충격이 미국 사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너서 사람들도 죽기도 하고, 또 연일 사망자 때문에 이렇게 TV 뉴스도 선정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와, 경제가 전망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미국 그 상공에 떠 있는 비행기 숫자가 역대급이야. 역대 최고급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다시 욜로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차피 인생이 한 방인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월저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여행지에서 가끔 한국 사람들 만나는데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MZ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중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퇴사하고 20대나 30대 아이들이 퇴사를 하고 나와가지고 무작정 퇴사를 하고 나와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약간 걱정이 돼서, 저도 노인네니까 걱정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돌아가면 어떻게? 먹고 살 건 있어? 물어보면은, 한국 가면 뭐 취업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뭐 막리든 뭐 쿠팡이든 그런 데 가서 일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거보다는 젊을 때 좀 취업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좀 번듯한 직장까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직장 들어가서, 정규직 들어가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은퇴해서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약간 본격적으로 제가 완전 꼰대가 된 거죠. 꼰대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지금 내가 한국 가면 꼰대가 되겠구나. 지금 한국 분위기는 그게 아니구나. 일단 지르는 분위기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분위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아주 드물게 있는데, 이게 뭐 몇 프로 되겠어요? 2, 3%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빈곤층으로 넘어가거든요. 일단 통계적으로는 40%가 은퇴하고 나서 빈곤층이 된다고 하는데, 이 젊은 빈곤층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30대 후반, 40대 빈곤층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일단은 가장들이 가정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사에서 안 좋은 얘기를 막 들어도 버티잖아요. 제 동기들도 지금 아직까지 잘 다니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버티고 있고, 왜냐면 애들 먹여 살려야 되고, 한 달에 내가 400 벌어가지고 350이 뭐 교육비라든가 이런저런 비용으로 막 나간다면 지금 당장 퇴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뭐 3억, 4억, 5억을 주더라도 애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를 다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천천히 미래를 이제 준비를 하죠. 근데 이 젊은 20, 30대 독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애랑 모르겠다고 확 나와버린 거죠. 대기업 1년 다니도 퇴사했습니다. 이런 영상들도 나오고, 직장 10년 다니면 연금 나오는데, 교사 같은 경우 나오는데 9년 차에 때려쳤습니다. 이런 일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그런 사회적 분위기들이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번 GDP가 5%대가 이제 폭발하면서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비거주 그 투자자들의 그런 공장에 대한 수요,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푸시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개인들이 여행 수요 폭발한 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르고 보는 거잖아요. 일단 내가 지금 저축한 건 없지만 일단은 월급을 일단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지르고 있는 건데, 만약에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늘려서 지금 실업률이 3.9%의 상황에서 이게 3.9에서 쭉쭉 올라 4.5, 5%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바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GDP를 위해서 소비를 막 늘리는 건 정말 좋다. 소비는 무조건 선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가정의 재정 건전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너졌던 사례가 언제였냐면 바로 2008년 그 서프라임 사태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영끌에서 빚을 져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 가격이 폭락해서 망한 거였고, 지금은 사람들이 저축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엄청 소비를 해. 욜로니까 욜로로 소비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레이오프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캐시플로우가 들어올 때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파산하는 거고, 갖고 있던 집들도 경매로 나오고 이착한 거고, 지금 실제로 경매로 나오는 집들이 많아지고 있고, 경매로 나온 차들도 150만 대까지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미세한 이 밑바닥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시하지 않고 일단 나스닥이 날아가고 있다, GDP가 잘 나왔다, 이런 것들만 눈여겨서 본다면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현상이 어디에서 또 일어나고 있냐면 민주주식들이 요즘 날아가고 있잖아요. 2021년도에 엄청난 민주주식들의 그런 폭등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조짐이 좀